깜빡했네. 자, 다시. 자, 이제 남은 타이밍 동안 우리가 지금 현대소설 7, 8, 9, 10, 11 총 5작품이 남아있는데 이걸 50분 만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그래서 뭐랄까, 지문 자체의 난도가 좀 있고 해드릴 말이 많은 작품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나머지 작품들은 안 중요해는 아니고 각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요점 정리 지금 선생님 자료집 드렸으니까 전체 줄거리 파악하시고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여러분들께 공을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하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육모 전에 아까 우리 그 육모 예상 작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육모 때는 수능 특강의 실전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로 갈래복합도 아직 안 건드렸고 실전편조차 못 건드린 상태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들 중에서 운문들을 좀 먼저 몇 가지 좀 선별해서 볼 테니까 그것들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우선적으로 좀 지나가는 식으로 보도록 할 테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자, 날개 혹은 수갑이라는 작품을 같이 좀 보도록 하자. 날개 혹은 수갑. 야, 근데 이 작품은 솔직히 제목이 다 하지 않았냐? 그지? 날개가 뭘 상징하는 거겠어? 뭐 제목을, 내용을 읽기도 전에. 자유. 수갑은요? 구속, 속박,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지? 참고로 이 작품의 경우에는 배경 이야기가 유니폼 얘기예요. 잠깐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얘기가 있으니까 190페이지, 우리 수능 특강 190페이지를 열어서 기본 정보 좀 체크해 보자면, 자, 4번 보기를 읽은 겁니다. 윤은길의 날개 또는 수갑이라는 작품은요, 회사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제복을 입게 된 사원들이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이 작품의 핵심 축은 유니폼을 입자, 즉 제복이죠. 제복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그리는데, 얘들아, 일단 유니폼이라는 것 자체가 뭘 상징하는 거야? 물론 유니폼은 자체가 나쁜 거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 결집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속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게 맞거든. 근데 지금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기도 또 1960년대, 70년대 이쪽이거든요. 그럼 그때의 당시를 생각해 보자면 이거는 말 그대로 독재 사회의 어떤 문화 산물 같은 형식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니폼을 입어야만 한다고 누르는 사측과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노조 측, 사원 측이라고 할게. 그들 간의 갈등이 일단 메인 갈등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원들 사이에서도 유니폼까지 거 입으라는 거 입으면 뭐 어때? 뭐 그게 뭐 어마무시하게 힘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야,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한 팔이 잘려도 또 산업재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즉, 이건 두 번째는 노조들과 사원 내부에서의 갈등 양상도 그려져서 갈등이 되게 복합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작품이야. 그래서 전체 스토리 쭉쭉, 그리고 심지어 참고로 사원과 그 사원 속하는 사람과 가족 간에도 갈등이 발생해요. 왜 가족 간에 갈등이 발생하냐? 자, 참고로 우리 작품의 주인공의 이름이 민도식이라는 사람인데, 민도식은 이 유니폼 어떤 강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료들과 함께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상황을 타개하자, 우리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정확하게 밝히고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자라고 끌고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첫 번째 당연히 사측과도 갈등하겠지. 근데 내부 노조 측과도 갈등하는 양상이 보이겠지. 그런 와중에 그 아내는 내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렇게 노조가 돼서 싸우고 있어. 그러면 돈 못 벌는 거잖아, 내 남편이. 그치?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보 그냥 가서 유니폼 입고 합시다.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원들끼리 가족 간에 친한 경우들 있잖아. 옆에 뭐 장부장은 아침 일찍 유니폼 입고 출근하는데요, 막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럼 우리 남편도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겠지. 근데 참고로 그 장부장은 나랑 함께 유니폼의 대책회의를 구성했고 함께 싸우자고 말했던 그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굴복되어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작품의 핵심 출제 요소는 갈등 양상 파악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나머지 좀 읽어볼게요. 주인공 민도식을 중심으로 한 부서 동료들은요. 회사의 제보 방침이 드러내는 전체주의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의 거부감을 가지고 불만스러움을 공유하기도 하고 회사에 저항할 방법을 갈등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결국 대다수의 동료들은 회사의 지침에 복종하게 되어 혼자 남겨진 도식은 외로움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돼서 우리는 결말 장면을 좀 집중해서 보게 될 거야. 실제로 제일 중요한 장면인 결말 장면이 실제로 우리 수능 특강에 실려 있기도 하고요. 소설 속에서 사무직과 생산직 그러니까 직원들을 말하는 거야. 공원들의 갈등이 그려진 대목. 그리고 결국 제복으로 통일된 사원들이 모인 창업 기념식에서의 일사불란함을 나타낸 대목은 사무직 사원들이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사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되셨나?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핵심 정보 파악하시고요. 그럼 실제로 기본적인 스토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간이 없어서 얘들아 보조자료 19페이지에 있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페이지가 무려 2페이지야. 그래서 요거는 살짝 건너뛰임. 다만 이 지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읽어야 될 만한 지문 부분 인물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갈등, 소재 이런 것들만 약간 건너뛰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따라오세요. 먼저 인물 정보 파악하기 위해서 보조자료 28페이지를 먼저 열어가 보도록 합시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자는 얘기야. 자, 28페이지를 열어보면 핵심 포인트 1번에 써져 있는 것 정보 생깁니다. 제복 제도 시행, 즉 유니폼의 시행과 관련된 인물들의 태도와 그 의미를 정리해보자. 자, 먼저 사장님은 당연히 야, 다 입어! 라고 말하고 창립 기념식에서 다 같이 여러분들 지금 상상도 안 될 텐데 옛날에는 그런 거 지금도 참고로 물론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뭐 백화점 이런 데서 일부러 어떤 소속감 고취시키기 위해서 왜 다 모여가지고 일자로 서서 같이 막 짝짝짝짝짝 한 다음에 막 박수도 치고 우리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것도 연습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더 심했어요. 학교에서도 했으니까요 뭐. 그래서 막 사가도 불러요. 사가. 학교에는 교가가 있고요. 군대에는 군가가 있잖아. 회사에는 사가가 있는 거야. 사가를 같이 불러요. 상상도 안 되죠? 아무튼 사가가 있는 줄도 모르지. 자, 회사의 제복을 만들어서 모든 사원이 입도록 지시하는 통제와 구속을 상징하는 인물인데요. 자, 민도식부터 먼저 볼게. 민도식, 제복 착용에 반대하지만 사복 차림으로 회사 행사에 참여하며 제복을 입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외로움을 느껴. 그래서 참고로 이 작품의 결말 장면에 해당하는 결정적인 장면을 제공하는 인물입니다.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두 번째, 우기환이라는 사람은요. 젊은 친구예요. 20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힘을 합치거든. 근데 우기환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회사가 이를 강요하자 아니 여기 아니면 내가 이럴 데가 없어요 하면서 그냥 관두고 나가버리는, 즉 뭐하는 사람? 저항하는 자로 표현됩니다. 다음 장상태라는 인물은 제복 착용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 회사가 그렇게 시키는데 하면서 결국엔 순응하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니폼 착용에 대한 각 인물들의 대응 방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판단하시면 돼. 저항, 순응,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갈등. 그래, 갈등. 입어야 돼 말아야 돼. 회사는 가고 싶고 입기는 싫고 그래서 마지막에 사복 입고 가거든요. 근데 전 직원 수백 명이 되는 전 직원이 다 일사불란하게 막 아침 제조하고 있고 막 사과 부르고 있습니다. 못 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상황이 그려지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참고로 아까 선생님이 날개 혹은 수박이라고 했지만 날개라고 하는 것은 사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엔, 그치? 이것은 유니폼을 상징하는 것인 그런 내용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요 갈등 장면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합니다. 또 이번에는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보조자료 앞으로 갈게요. 보조자료 앞으로 넘어가시면 17페이지 체크. 됐니? 자, 가자. 포인트 2번 볼 겁니다. 참고로 이거 수능 설명서, 사용 설명서의 내용이에요. 자, 갈등 1. 사측과 사원 간의 갈등은 뭐냐면 사측은 단결을 위해서 제복을 입자. 그리고 준비위원회를 걸치게 하는데 준비위원회를 성립을 하라고 시키는데 그 준비위원회라는 게 알아서 설득해라, 알아서 들어가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거든. 꿇어 이런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게 시키는 자와 반대로 사원 측, 아까 우리가 봤던 총 3명의 인물이 있었죠. 오케이. 반대 의견을 전하는 쪽이고
준비위원회라는 게 우리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창구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냥 형식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것이라는 걸 알고 저항하는 인물들의 갈등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갈등이요. 사원들끼리 갈등입니다. 먼저 장상태 준비위원회에 다녀오게 되는데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그 준비위원회는 결국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입어야 합니까? 뭐가 하니까 준비위원회는 그냥 뭐였을 거야. 꼭 입어야 되는데 뭐 몇 월 며칠부터 입을 것이며 마크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였단 말이지. 또 다른 사원들의 입장은 뭐예요? 반대 의사가 사원들 내부에 있음을 제시했어야 된다. 제복에 대한 결정이 일방적 결정이며 반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권 씨는 아니 제복 착용 반대도 반대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권리지 않느냐. 오케이? 사람들이 팔이 달려나가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먼저 우리한테 우선순위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을 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사측에 전달하는 방법을 둘러싼 갈등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민도식과 아내 사이의 갈등.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이걸 가족 간의 갈등이라고 표현했죠. 뭐예요? 민도식은 문구적거리면서 최대한 늦게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복 입고 가거든요. 근데 아내는 어때? 남편만 출근을 하네. 옆에 있는 장부장은 출근했거든. 심지어 유니폼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안 가냐고 하면 재촉을 합니다. 뭐예요? 빨리 가라는 얘기는 출근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자, 이런 갈등들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었고요. 자, 결정적 장면에 해당하는 결말 장면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여러분들 보조자료에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이런 갈등들이 드러나는 장면 다 실려있는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읽으셔야 돼. 알겠지? 선생님이 안 읽으니까 나도 안 읽어도 되나 보다라는 그런 바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결말 장면에 해당하는 부분 가보도록 합시다. 그냥 보조자료로 이용합시다. 자, 필기할 시간도 없으니까 보조자료 27페이지를 볼게요. 자, 가자. 27페이지에서 보자. 자, 여기 야, 이게 문장이 조금 이상하게 끊어지는데. 자, 권 씨랑 이제 사장실에서 얘기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권 씨라고 하는 사람은 그 팔 잘린 사람. 오케이? 그런데 자, 도식은 권 씨의 험악한 표정에 재벌, 쟤는 다시 재자죠. 두 번 반복으로 놀라서 궁둥이를 살짝 드러냅니다. 빨리 자리를 비켜달라는 권 씨의 무언의 협박에 빗발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사장이랑 사장님 유니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지? 빨리 비켜달라 이 소리죠. 그래서 비켜주는데 죄송해요 사장님 한 사건 안 된다는데도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하면서 여비서가 쫓아왔지만 나가 하면서 어서 오게 권군. 그리고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됐니? 그럼 사정이 절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업재해 그 사람이잖아. 내가 보상 언제 해줄 거냐 이거죠.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그럼 뭐야? 이 소리는 사장이 나한테 하는 마지막 통보죠. 네가 알아서 입든지 말든지 해. 도가 다치기 전에 사장의 껄껄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 뒤에 따라 붙습니다. 아이 장 선생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봤대요. 새로 바춘 유니폼 입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요. 그쵸? 아까 말했었지 우리 장 부장님은 결국엔 수능하는 자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로 창업기념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아니 체육대회가 열리는 일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일찍 나서야 되는데 여전히 뭉그적거리고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 그러니까 장 선생은 유니폼 입고 가더라. 근데 여보 왜 당신은 유니폼도 안 입고 출근도 안 해? 걱정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제복 때문에 총각 하나 아까 우기한이 있었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고 있는 중.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 까짓 거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 먹을 데 없어. 유니폼 안 입는데 많아. 라고 하면서 저쪽에 일단 대응은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섰지. 뭐예요? 출근하는 거야.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회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는데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건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가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옴을 느꼈다. 왜? 전 사원이 똑같은 옷을 입고 체조하고 있으니까요.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사원이 각 부사별로 군대처럼 중요한 말이지 획일화된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도열에 서가지고는 연단에 서 있는 지휘자의 손끝을 울어보며 사가를 제청하기 직전에 예비운동으로 목청 하면서 헛것침을 하고 있습니다.
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여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일대가 터질 정도의 우렁찬 노래는 희망찬 뭐 회사의 미래를 말하는 거겠니? 그거 아니죠. 회사의 절체주의에 굴복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겠지. 노래 부르는 사람들 모두가 작당에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오케이. 점점 군색의 제복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꽁무니에 달아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지. 자, 지금 작품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서술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죠? 민도식이라는 인물에게 집중되고 있는 걸 잘 살펴줘야 됩니다. 초점의 대상이죠. 세상 전체가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토리로 떨어져 있는 셈.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식은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게 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사건에 대한 인물의 감정 대응 어렵지 않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혀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 몰랐다. 그러면 움직일 줄 모르는 그의 행동은 뭘 상징하는 거다? 체제에 대한 수능과 체제에 대한 저항 사이에서의 갈등의 양상을 설명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작품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선생님 세 번째 소재도 얘기했었는데 유니폼을 비롯해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소재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소재에 대한 얘기들도 여러분들 보조 자료에 다 실려 있으니까 챙겨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사이드에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작품 날개오군 소갑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고요. 자, 문제 파트에서 선생님 좀 신경 쓰이는 단어가 있어서 하나만 좀 찍고 넘어갈게요. 우리 문제 파트에 그 190페이지를 보시면요. 2번 문제랑 4번 문제 이 문제가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거든. 하나씩 하자. 먼저 이 문제의 정답이 3번인 건 패스하고요. 어렵지 않게 판단되는 거니까 2번 선지를 보자고요. 자, 선생님의 질문은 이거야. 타인에 대한 인물의 판단을 언급하며 잠깐 니은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냐면 이 장이랑 권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하게 상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직원이죠. 자, 왜 타인에 대한 인물의 판단 잠깐만. 2번 맞지? 타인에 대한 인물의 판단을 언급한 거 맞죠? 아유, 한눈에 봐도 만만한 녀석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판단. 근데 그러면 이 뒤에 서사적 긴장감이라는 말을 쓰거든. 선생님의 질문은 이거야. 야, 도대체 서사적인 게 뭐야? 여러분들 문제에서 많이 보잖아요. 서사적 긴장감? 참고로 194페이지 살짝만 넘겨봐. 본격적으로 넘기지 말고 194페이지에서도 기억과 니은의 서사적 기능을 물어보지. 그렇지? 서사적이라는 말을 써. 서사적이 뭐야? 아무 비판 의식 없이 보면 안 되는 단어이긴 해. 근데 일단 서사적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인물, 사건, 배경, 갈등과 같은 요소를 묶어서 서사라고 불러. 다시 한번 인물, 사건, 배경, 갈등의 양상,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시간의 흐름 속. 이 5가지 요소가 다 뭉뚱거려지면 우리는 그걸 서사적 요소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서사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건 작품 속에서의 갈등 양상에서의 긴장감 상승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아주 러프하게 말해볼까? 서사적, 결과론적으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단어다. 소설에서 쓰이는 어떤 상수적 용어에 가까울 정도로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다라는 거 기억해 놓자. 알겠지? 서사적 기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갈등으로서의 기능도 있을 수 있고 전개 양상으로서의 기능도 있을 수 있고 인물 간의 태도 대비도 될 수 있는 거잖아. 다양한 얘기를 품을 수 있는 단어라는 걸 알아두자고. 알겠지? 쫄지 마, 그 소리고요. 자, 그리고 4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자, 정답이 3번인데 3번 선지 좀 보자요. 사원들을 보며 모두가 작당에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한 듯한 기분을 느낀 민도식. 맞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장면이야? 그 장면인데 전체주의 문화에 대한 불만이 생겨 회사에 반발심을 품기 시작하는 군이라고 돼 있지. 자, 틀린 말 맞잖아. 근데 우리는 왜 이런 문제를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건가? 이유를 생각해보면 2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 지쳐서. 진심으로요. 소설 긴 거 읽고요. 앞에 문제 판단하고요. 보기 읽고요. 선생님은 보기 먼저 읽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거든. 선지도 1번, 2번, 3번도 다 짧지가 않아. 그럼 읽을 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요. 조금만 편해지고 싶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답에 해당하는 근거 단어가 보이면 이거겠네라고 빨리 찍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간적 심리야. 그리고 이 지처서가 연결되면서 2번 내가 아는 단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맨날 말하지. 문제 풀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근거가 중요하다며. 근데 나는 이 작품을 알고 있거든. 회사에 대한 반발 있어. 난 갈등하는 인물이라고 배웠거든. 또 전체주의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 있는 것도 알아. 맞는 말이겠네. 즉 뭐에만 집중하는 거야? 단어에만 집중해서 틀려버리는 거지. 이 선지는 뭐가 문제거든요. 전체주의에 대한 문화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회사에 반발을 한 거니? 아니지. 회사에 대한 반발이 결과론적으로는 전체주의에 대한 문화에 대한 불만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 보이거든. 순서가 잘못됐어. 오케이? 이런 거 선지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야. 너희들 낚는 방법. 오케이? 참고로 우리는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부른다? 서사적 구조라고 부르는 거야. 맞잖아.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양상. 순서가 잘못됐다. 이해되니? 자, 문제 풀 때 지치지 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거 지치지 마. 지칠 때쯤이 여러분들이 취약한 시기야. 오케이? 지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근거 구절과 그 근거 구절이 맥락이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를 잘 따지실 것. 되니? 오케이. 자, 시험이 원래 그런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되나요? 자, 다음 작품은 걔는 왜 짖는가? 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도 역시 자 작품 설명을 패스할게요. 거꾸로. 문제에서 볼 지문 몇 가지만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니다. 최소한 이거는 보여드리자. 최소한 중심 정보는 보여드릴게요. 자, 걔는 왜 짖는가? 자, 보기만 먼저 체크할게. 1980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는 자, 몇 년도로 넘어왔어요 지금? 1980년대까지 넘어왔습니다. 작품의 흐름이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권위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통제하였죠. 국민은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면서 항쟁도 했지만 신군부 세력은 그런 국민의 갈망을 억압하였고 그 결과 불의가 횡행하였죠. 오케이. 군부, 독재, 그리고 불의. 이런 키워드가 나와 있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견제해야 할 책무를 지닌 언론 역시 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 그리고 그런 권력에 의해서 언론 역시 어떤 모습?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일이 터지면 동시다발적으로 연예인 사건 터지고, 물론 누구는 좀 지나친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하지? 의심이 많아지는 병. 뭐라고 하지? 무슨 론? 여기 뒤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무슨 론이지? 땡큐? 뭐 그 단어가 생각이 나서 음모론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항상 그러던데? 라고 생각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약간 시종 노릇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작품은요. 이러한 현실과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비판하고 언론 비판하고 군부 비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비판하는 작품이야. 중심 줄거리는 나중에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포인트 꼭지가 뭐냐면 이거 잘 기억해놔야 돼 다. 소재의 의미가 나와. 일단 제목이 걔는 왜 짖는 거거든. 오케이? 아주 간단하게만 스토리를 설명해 보자면 나름대로 잘 나가는 커다란 언론사에 취직 중인 나는 그 도시의 번잡한 삶을 피해서 일단은 시골에 내려가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동네로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 왜냐? 이게 언론이 그 나팔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힘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주변에서 청탁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 좀 보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청탁을 안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싶어서 마을로 갔는데 웬걸 그 시골 마을에 이미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 기자님이 오신다는 걸. 그래서 아씨 하면서 막 피해 다녀요 열심히. 근데 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수로 그 동네 어르신들이랑 술도 한잔하면서 같이 어울려 버리는 거야. 그걸 실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동네에 영감들 5분이 나올 거예요. 영감들과 그리고 기자인 나의 양상 이렇게. 이거 대응상이라고 해도 되자. 그러니까 차이는 아니고 대응상인데 참고로 영감들을 작품 속에서 뭐에 비유하냐면 오동나무에 비유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죠. 자신은 분재에 비유를 합니다. 오케이?
오동나무는 내가 원래 집 마당에 있던 나무인데 너무 커가지고 막 그늘지고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막 잘라버렸어. 밑둥을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한 계절 지나고 두 계절 지나니까 이게 밑둥에서 막 순이 올라와서 막 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자 자신은 생각하지. 이 영감들이 되게 뭐랄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사시는 할 말 다 하는 어르신이야. 동네에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막 이것저것 할 일 아닐 일 다 참견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막 지장하고 너는 그렇게 살면 착한 녀석이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영감이 집에 불효자식이 있다. 우리 동네에 불효녀석이 있다. 이 사람이 이거 냅두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저 새끼 저거 불효자식 새끼라고 저거 신문에 좀 내라고 막 말해요. 그래서 난 싫은데 하면서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감들 또 영감 중에 한 명은 개를 키우거든. 오케이. 그 개 이름에 또철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형준이가 싫어. 그래서 우리 집 개에다 형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형준이 이 새끼야 너 똥 똑바로 안 싸! 막 이러면서 막 욕을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형준인데 자꾸 욕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심지어 막 형사까지 내려와서 저 사람 굳이 내 이름을 붙여가지고 욕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영감은 뭐라고 그래? 네가 행실을 똑바로 하면 내가 그러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감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분명히 막 잘려나가는 오동나무지만 잘리는 거는 뭐 어때? 그냥 이렇게 자라나면 되지? 하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해. 근데 자기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분재라고 생각해. 그래서 화분에 담긴 채 뿌리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뻗을 수 없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가지조차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꺾을 수가 없지. 분재가 뭐거든? 이렇게 널대대한 흙에다 담아놓고 나무를 굳이 이렇게 해서 옆으로 휘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 참고로 원래 나무는 위로 자라는 거잖아. 근데 이걸 왜 휠 수 있는 건지 알아 혹시? 유튜브에 쇼츠로 많이 나오던데? 중국 영상 이런 데서 많이 보이잖아. 나무가 이렇게 지우개가 있으면 짠 다 갉아버려. 톱으로 따버려. 그럼 이제 이거가 빈 공간이 되잖아. 그럼 빈 공간이 되니까 뭐가 됐어? 굽힐 수 있잖아. 굽혀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랩 감아요. 그리고 나서 한 1, 2주 있으면 그대로 자라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럼 분재는 뭘 상징하는 거야? 군부 독재의 나팔수가 돼버린 언론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잖아. 그게 나잖아. 오케이? 그러면서 구속과 억압을 상징해. 그리고 나서 또 그런 와중에 매미가 나올 거예요. 소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소재만 말씀드릴게요. 매미하고요. 개도 있구나. 그러면 개는 뭐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못된 곳에 짖는 존재였지. 참고로 이 영감이 키우던 그 개는요. 아까 그 또철이한테 짖었거든요. 또철이가 지나갈 때마다 짖어. 왜냐면 또철이가 지나갈 때마다 또철이 이 새끼 하면서 화를 내거든.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이 개는 뭐랄까 잘못된 것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걸 상징하는 거겠지. 그런 용기가 있는 개가 있고 또 매미는 뭐냐면 기자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매미를 자꾸 놀아요. 매미가 발견돼서. 근데 매미가 특성이 뭐예요? 7년 동안 지하에서 살다가 7일만 나와서 살거든. 그래서 나는 그 매미를 보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야, 매미 그 녀석 정말 힘들게 결국엔 나와서 하고 싶은 말 겨우 하는 건데 너무 오래 그렇게 괴롭히지 말고 적당히 데리고 놀다가 풀어주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딱 집에 돌아왔을 때 이 매미가 내가 만든 분재에 실이 칭칭 감긴 채로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돼. 그럼 뭐예요? 매미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말을 겨우겨우 나와서 잠깐 말하지만 결국 힘을 잃고 죽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매미도 뭐랑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개, 매미. 됐지? 자,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스토리는 요약 정리 부분 꼭 챙겨주시면 돼요. 알겠죠?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이 소재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보조자료 41페이지에 실려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영감님들을 그냥 퉁쳐서 영감님들이라고 했었는데 영감님이 무려 5분이나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요소 역시 여러분들 보조자료에 33페이지와 34페이지의 전체 스토리와 함께 주요 인물 정보 실려 있으니까 챙겨라. 알겠어? 챙겨. 시간이 너무 없네. 자, 다음. 야, 가리봉은 패스해도 되지? 혹시 가리봉 나 모른다. 처음 봤다. 엄청나게 중요한 작품인 건 알죠? 너무 중요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패스하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자. 참고로 이 가리봉 같은 경우에는 원미동, 그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이 작품은 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작품에 속하죠. 원미동이라고 하는 사람들 연작소설의 일부고 키워드 뭐다? 소시민 기억하실 것. 그리고 소시민적 삶을 사는 작품의 주인공의 모습과 이와 대비되는 잠깐만 이 사람이 권씨였나? 무슨 씨였지? 미안해 까먹어서 임씨네요. sorry. 자, 임씨. 그리고 참고로 이 임씨의 삶에서 그려지는 이 가리봉독에 사는 사장님. 스웨터 공장을 하죠. 그 사장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전체 갈등 양상 잘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갈등 양상 잘 보시고 소시민적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고 그래요. 마당 깊은 집 이거 하려고 되게 서둘렀어. 왜냐면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 설명이 불가능해 이건. 자, 이거 보조자료 몇 페이지냐면 자, 여기 있다. 60페이지 보조자료 열어볼래? 찾았니? 자, 61페이지 넘겨보고요. 62페이지 넘겨보고요. 63페이지 넘겨보고요. 64페이지까지 가보세요. 됐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일단 한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자. 가장 러프하게 큰 스토리만 얘기해보자면 마당이 깊다라고 하는 건 집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거든. 여러분들 혹시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작품 알아요? 옛날에 그런 드라마를 해서 김혜수 씨가 와역 배우일 때 하던, 선생님도 꼬꼬마 때 봤던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한지붕 세가족이 말이나 돼? 일단 말은 돼? 지붕이 한 개라는 거는 얘기는 집이 한 채라는 얘기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세를 들어놔서 많이 살았어. 주인집이 한 채에 살고 방 하나에 또 한 가족 살고 또 방 하나에 한 가족이 사는 그런 시대가 많았었죠. 이 작품에는 총 몇 집이지? 6집이 살아요. 맞나? 6집인가 7집인가 아무튼 되게 많은 가족들이 한 군데 때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게 작품의 배경이 뭐냐면 대구거든요. 전쟁 중에 이제 일사후퇴 이거 벌어지고요.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갔을 거 아니야? 다들 살기 위해서요. 참고로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 전쟁에서 피난살이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서로 투덕투덕하면서 살아가는 그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예전에 초반부에 배웠던 어떤 작품이냐면 황순원의 고개사 기억나십니까? 그 작품이랑 그 시기적 배경을 동시에 잡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근데 이 작품 안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럼 담겨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옆집 내 가족, 우리 윗집 가족, 우리 옆집 가족, 두 번째 빵 가족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작품이야.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 그냥 불가능해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나의 이름이, 주인공인 나의 이름은 길람이다. 그리고 이 길람이는 계속해서 회상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지문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참고로 그 문제가 여러분들 정규 우리 수능 특강 201페이지에 문제화되어 있는 건데, 이 작품은 이야기 속 인물인 나의 시선으로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도 나는 기억한다. 그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오케이? 나의 회상 속에서 과거의 모습을 그려내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씬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작품이 만약에 연계 작품으로 선별이 됐어? 어떤 씬이 나왔어? 그러면 그 씬에서 중략을 기점으로 하는 이전 구절과 이전 구절의 대응상 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이게 뭔 소린가?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은 첫 번째 중략 기준으로 A 파트라고 부를게. 파트는 어머니한테 뭐랄까 삶의 방향성을 가르침받는 중이야. 처음에 어머니가 그 돈을 조금 쥐어주면서 자기 아들한테 말하죠. 아들이 나한테 말하죠. 길라미한테. 얘야, 지금부터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단다? 근데 지금 내가 이 집을 유지하는 돈을 버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의 앞으로의 학비 이런 거 내가 대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진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부터 네가 먹고 살 길은 네가 찾아야 돼. 지금 돈을 조금 줄게. 요즘 돈으로 대충 한 5만 원이라고 생각하자. 대충 이런 느낌으로 5만 원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신문을 한번 팔아봐. 신문을 신문사 지국에서 산 다음에 그걸 사람들한테 조금 더 50원씩 붙여서 팔면 5원씩 붙여서 팔면 이득이 남겠지. 그걸 성공시킬 수 있다면 너한테는 장사수완이 있는 거야.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경험이 너한테 소중하길 바라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키워내는 거야? 엄격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키워내셔. 자기 아들인데 자기 딸인데 소중하게 해주고 싶지 않겠냐 엄마라고? 그럴 리는 없잖아. 아니 무슨 말이지 않네. 소중하게 안 해주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엄격하게 나를 가르치셔. 오케이? 심지어 이런 말도 하잖아. 그 리을이 밑줄 쳐져 있는 지문. 신문을 팔지 못하겠거든. 그 돈으로 샤비에서 다시 진영으로 내려가서 술집 중농이가 되든 장돌병이 되든 네 마음대로 해라. 뭐야? 이것도 못하겠다면 너는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 그 소리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중놈이라고 하는 것은 술집 심부름꾼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뭐 담배 심부름 해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치? 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중략 다음에 갑자기 딴 스토리가 나오고 있죠. 뭐냐면 그러고 있는 사중에 이제 내가 안채의 식모를 하시는 안씨. 그리고 안씨는 식모니까 안주인, 즉 주인집에 뭐 물건 봐주고 집안 살림도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하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 식모가 식은 밥을 어디다 놨는지 봤어. 그리고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그 식은 밥을 몰래 빼먹어. 겁내 맛있어. 한창 클 때인데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지?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뒤에 그때 그거 너무 맛있었는데 또 가야지, 또 가. 가서 이제 고기를 밥을 집어먹고 있는데 옆에 고기 장조림이 있어. 존맛템. 이런 맛 진짜 천상의 맛이야. 너무 맛있어. 그리고 나서 또 못 참겠어. 또 가야지. 또 갔어. 또 갔는데 자 이거 그냥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201페이지 열어보세요. 수능 특강. 그렇게 해서 열심히 들락날락 거려버렸어. 근데 원래 꼬리가 빌면 밥이잖아. 안씨가 부르는 거야. 길라마 나 좀 보제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자, 나는 두근두근합니다. 길라마 네가 밤중에 우리 부엌으로 들어오는 거 안돼. 아줌마가 봤단 말이지. 네 누구한테도 그 말 안 할 테니 다시는 그런 짓 말 그래. 오케이? 설령 점심밥을 굶어 배가 좀에 고프더라도 사나이 대장부가 될라 카모 그쯤은 꿋꿋이 참을 줄 알아야지 라고 뭐하고 있어? 혼내는 건데 지금 온 세상 사람들 너희 도둑놈의 새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지. 네가 들어가는 걸 봤다. 그리고 사내대장부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 다 거기라고 말했지 도둑질이라는 말 해 안 해? 안 하거든. 그래서 봐봐. 하면서 야 우리 모두가 힘겹게 참고 있어. 너희 어머니 참고 있는 거 알지 않냐?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안씨가 이렇게 마지막에 말하잖아. 내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만 라고 말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 빠뜨린 내 어깨를 다독거렸다. 알았심도. 내가 조그만 소리로 대답하자. 안씨의 충고에는 도둑이란 말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았음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아까 말했던 그 장면이죠. 과거 해상이야. 고개 빠뜨린 내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어느 사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 너무 부끄러웠지. 근데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안아줬어요? 부드러움으로 안아줬지. 됐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이런 가르침 덕에 생존하는 법을 알았고 안씨의 이런 가르침 덕분에 도둑질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알게 되어서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동전 하나 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려줘. 즉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성장소설로서의 면모가 보이는 나를 성장시킨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대응상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양상을 파악하는 문제를 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2번 문제가 연결되는 거고 또 3번 문제가 연결되는 거야. 됐니? 그럼 우리가 이런 장면 봤으니까 마당 깊은 집이 출제되면 이 장면을 또 볼 수 있을까? 아마 반절 연계도 제대로 안 될 거야. 영 딴 장면 나오겠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작품의 결을 읽는 차원에서 전체 스토리는 먼저 한번 쭉 읽어주시고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같이 못 읽는 거야? 야 페이지 5페이지 언제 읽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중심적인 특징이 좀 들어가 있는 장면들이 몇 개 출제돼 있으니까 좀 읽어주세요 제발. 읽기만 해. 알겠지? 자 이렇게
마당 깊은 집 얘기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속삭임은 그냥 그런 작품이 무슨 작품인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속삭임도 역시 보조자료로 점프할게요. 잠깐만. 아까 우리 202페이지에서 3번 문제도 한 번만 똑같은 얘기 한 번만 더 할게. 3번 문제 보시면 봐봐. 디귿이 이거거든.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이야. 준우 아버지는 한 파리 흡수도 묵게 살겠다고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지 않나? 오케이? 남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오케이? 팔 없는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사진 멀쩡한 너는 왜 못하겠느냐? 너 할 수 있다. 가! 나가!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야. 자, 볼게. 서리적 표현을 사용한 거 맞지? 그리고 동조를 요구하는 것도 맞지? 그런데 이 문제의 선지를 어떻게 만들어놨어? 상대의 말에 자신이 동조함을 나타내고 있다? 자, 뭐가 잘못됐어?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뭐 하라고 했었냐면 지문을 읽고 있는데 대상, 상대, 객체, 주체, 청자 이런 말 나오면 누군지 확인하랬지. 그것만 하면 안 틀릴 수 있는 문제야. 봐봐. 그런 말을 해서 여기서 상대는 누구야? 지금 말은 누가 하고 있어? 엄마가요. 상대는 누구지? 내 아들. 오케이? 그러면 아들의 말에 자신인 어머니가 동조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상대의 말에 자신이라고 말해놓으니까 어떻게 돼? 숨겨져 있는 것처럼 되지. 이게 선지를 만드는 패턴 중에 또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야. 이런 거에 우리 많이 낚인다.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지문 선지를 읽고 있는데 상대, 주체, 객체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꼭 제발 꼭 누군지 파악하고 해. 그거 안에서 또 날려먹는 거야. 알겠지? 자, 주의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또 강조 한번 했고요. 자, 다시 속삭임이라는 작품은 이것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잠깐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일단은 보조자료에서 72페이지부터 연결되는 거니까 내용 분석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요. 그냥 선생님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나는 지금 딸아이가 있어요. 딸아이가 있는 엄마인데 어느 날 과수원에 놀러 가게 돼. 근데 나는 과수원에 아주 진한 추억이 하나 있고 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해. 그 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딸에게 해주는 얘기야. 자, 그럼 과수원에 걸킨 이야기는 무엇인가? 내가 철없는 어린아이였던 시절 우리 아버지는 과수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과수원에 하루는 남로당 간부, 남로당이 뭐지? 공산당 쪽이야. 그러니까 국군이나 이런 남조선 어떤 안기부 막 이런 직원들 있잖아. 그런 사람이 쫓기던 사람이 우리 과수원에 도망을 왔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놀랍게도 남로당이나 북한 빨갱이에 대한 이념적 동조를 하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 그리고 두 사람은 완전히 이념이 정반대야. 한쪽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요구하는 아저씨가 온 거고 우리 아버지는 전혀 반대쪽에 계신 분이거든.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얘기할 때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 반대도 이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포용력, 폭넓음은 알았어. 또 그래서 그때 오신 사람은 아저씨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아저씨를 보통 아제비라고도 부르거든. 그래서 아제비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아제비도 역시 대화하면서 우리 가족을 되게 사랑으로 같이 보살피고 같이 일을 해. 그러면서 나도 되게 보살펴 주시는 그런 분이 돼. 즉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념 때문에 결국엔 전쟁이라는 걸 했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제비의 그 대화 양상이 곧 속삭임 넘버 1. 우리는 실은 뭘 통해서 이 모든 걸 풀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속삭임. 됐지? 그리고 두 번째 속삭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저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와 아제비가 보여줬던 것처럼 대화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어떤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어떤 우리 민족의 갈등같이 거대한 문제조차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거야. 우리 딸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 편지글이 나오거든. 그러면 누구이지? 나와 그다음에 딸. 내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 넘버 2.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속삭임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일단 큰 틀은 이해하고 있자. 알겠죠? 자, 너무 압축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렇긴 한데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가 딸에게 편지하는 글의 형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얘기 알아두시고 참고로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소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소재 잘 챙겨 놓으세요. 자, 소재 정보는 75페이지에 실려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선생님이 몇 페이지에 있는 정보 잘 정리하라고 선생님 다 말씀드렸으니까 잘 표시하고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적용학습의 현대소설 파트까지 좀 부지런히 맞춰봤어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갈래복합 지문에 그리고 실전 파트에 운문을 좀 먼저 건드릴게요. 알겠죠? 일부러 운문만 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한번 읽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펴들 들어가시고 모의고사 빡시게 풀어. 시간 잘 재고. 알겠지? 고생하셨습니다.